자, 가지문은 뭐죠? 가지문이 사시가인가요? 자도사인가요? 사시가. 가가 사시가, 나가 자도사. 좋아요. 가가 사시가, 황희의 사시가, 나가 자도사. 맞아요? 가 사시가, 나 자도사 맞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작품이 진행이 될 겁니다. 봅시다. 그랬을 때 사시가를 먼저 보면요. 자, 시조가사 수필에서 순서대로 시조가사 수필이야. 시조가사 수필. 작가는 대개 3인 1인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작가는 다른 인물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되죠? 보통 여성 화자로 좀 많이 하죠. 자, 가는요. 사시가에서 작가가 나이 들어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원에서 생활해서 지은 시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 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뭐랑은 좀 달라 유배가사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시조고요.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자, 충원 시로 옥살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도 있네요. 자, 다는 수필 제목 따로 안 쓸게요. 다 같은 경우는요,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 시골 성장. 시골에서 성장.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지문 해석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별 내용 없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오, 왜 이렇게 들어? 너무 들어오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할 건데, 지문에서 이거 많이 틀렸나요?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많이 틀렸어요? 몇 개씩 틀렸어요? 하나 틀리고. 다 맞고, 그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있는 황희의 사시가부터 볼게요. 봅시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물을 여기 넣어놨더니 딱 가려버렸네.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대. 자, 강호라는 거는 자연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공간도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가에서 아까 미리 살펴봤다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호의 봄이 들었어. 계절적 배경 좋아요. 그리고 미리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사시니까 숫자 4죠? 그러니까 네 번의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봄에 대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강호의 봄이 되니까 일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금을 집어야 되고 아이는 밭을 갈아야 돼.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산에는 엄기는 이게 뭐냐면 움이 트는 이라는 뜻이에요. 움이 튼다. 트는 이 약초를 언제 캐냐? 할 게 많다. 봄 되니까. 왜냐면 겨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 적어. 추워 죽겠는데 그냥 안에 있어야지. 너네들 지금 나가면은 죽겠죠? 지금 눈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봄에 이제 할 게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나이 들어 전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그러니까 막 비가 추적추적 와요. 여름이니까. 그 호미를 메고 이제 산전을 혼매다가 녹음 이렇게 쫙 푸르른 그 속에 이제 누웠어. 그러니까 목동이 이제 소랑 양을 이제 몰다가 잠든 나를 깨우기도 한다. 이런 그냥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죠? 문제 없죠? 녹음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여름에 연결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푸른 풀이 이게 무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드디어 가을이 되겠죠. 자, 대추 이런 게 이제 빨갛게 있고요. 그런 볼 붉은 그런 골에 밤도 이제 떨어집니다. 대추도 빨갛게 있고 밤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많죠. 자, 근데 이 밤이 어디도 떨어지냐면은 벼 벤 그 구루터기, 벼를 베고 났어. 벼를 뱄으니까 이게 뭐야? 추수한 거잖아. 가을이죠. 거기에도 이제 밤이 떨어진다라는. 밤도 떨어지고 대추도 떨어지고 이게 먹을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술이 있겠네 또. 근데 술이 익었는데 술 익은 이 타이밍에 누가 돌아다녀? 채 파는 장수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요. 술이 익어서 타이밍이 좋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술이 지금처럼 뭐 증류식 술도 있지만 막걸리 이런 술도 있다고. 이 당시에 이제 직접 만든 술이잖아. 그러면은 곡물로 보통 술을 만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 곡물을 걸러야 되죠. 술이 익었어. 슬슬 이제 걸러낼 때가 됐는데 하필 마침 채 장수가 막 돌아다니네.
이거는 뭐야? 아, 완전 금상첨화다. 타이밍 너무 좋다. 그래서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필 최장수가 와가지고 채로 걸러야 되네? 술 먹을 때 됐나 보다. 안 먹고 어떻게 참아 이거. 이건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겨울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냥 평화롭고 잔잔한 전원 생활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새가 다 그쳤어. 새가 있다 없다? 없어. 새 그쳤어. 그 들에는 사람 없어. 왜? 춥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좀 외로운 정서도 되죠. 근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각 계절에서 느끼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뭔가를 비판한다던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외로운 배에다가 삿갓을 쓰고 있는 저 늙은이. 그러면은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얘가 정말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외로운 어떤 느낌도 드는 거야, 이 정서가. 왜냐면 이 시골 생활이 또 항상 즐겁진 않잖아요. 근데 또 뭐래요? 이 늙은이가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낚시에 이제 맛이 깊어서 완전 맛들렸다고. 왜? 눈이 지금 개 많이 오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써. 눈 깊은 줄 아는가? 모른다는 뜻이죠. 서리법.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시사철에 자신이 나이 들어서 전원생활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뭔가를 비판한다든가 부정적으로 느낀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집중해 볼 만 하냐면은 이런 전개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리 임금 최고 이런 것도 아니야. 되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자신의 사시사철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나 볼게요. 나도 쉬워요. 건곤이 뭔지 알죠 이제?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얼어붙었어. 근데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충원한 시를 썼는데 옥살이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겠어? 요배시랑 비슷하잖아. 이거는 결국 임금에게 전달해서 나 억울해요. 그리고 충원했잖아. 충원했는데 임금이 에이 저리 꺼져 라고 했다기보다는 중간에 모함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크겠죠? 됐어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가 좀 비탄하는 마음이 크겠죠? 건곤이 얼어붙고 막 바람이 불어. 이것이 이제 좀 상징적인 거야.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치 상황. 문제 없죠? 그래서 하루 쬐다는데 하루 이제 따뜻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흘이 추워. 이거는 얘가 갑자기 지금 이거를 배치를 했잖아요. 뭐요? 충원시를 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배치를 했으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면 좋아요? 이게 단순히 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추위, 물리적인 겨울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뭐야? 물리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게 더 크겠지? 자, 근데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은침을 빼내요. 은침을 가지고 실을 깨요. 실을 깹니다. 이 실을 깬다는 거는 뭐예요?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임이 당연히 누가 되겠어? 임금이 되겠죠? 임금의 터진 옷을 집어. 그러니까 터진 옷을 깁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 터진 옷이라는 건 뭐야? 뭔가 하자가 있는 거지.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물리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 임금이 터진 옷 입겠냐? 그게 아니고 임금의 터진 옷은 뭐야? 임금한테 뭔가 있는 하자 아니면은 임금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터진 옷을 깁는다는 건 이해 갔어요? 그것을 터진 옷을 깁는다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충원이 될 수 있겠죠? 자, 천문구 중에 그러니까 문이 1000개고 막 굽이굽이 이제 9겹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갈 길이 아득해요. 겁내 멀어. 이것도 당연히 심리적인 거야, 얘들아. 어디로 가는 길이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 갈 길은 이 임에게 가는 길이다. 문제 없죠? 응? 문제 없지. 그리고 아까 보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있었어.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도 된다 했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녀자. 이거는 나입니다. 나의 말을 여자의 말로 바꾸는 건데 아녀자로 바꿨을 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깊은 정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대부들이 임금한테 나 슬퍼, 나 좀 데려가 이런 말 하면은 이 당시에 약간 가오가 떨어져. 그지? 그러니까 나 여자다, 이제 나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근데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랬다고.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여자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막 출세해가지고 글 쓰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런 표현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게 있었던 시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입을 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의 입을 빌림으로써 여자만 갖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예요? 히읗 무슨 정서? 한의 정서. 그렇죠. 이 한의 정서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안 여자야. 이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 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봐요. 음력 섣달 거의 다 지났어. 그러다가 봄 오면 어떡해? 이거 오면 어떡해? 이거 하면은 늦어. 무슨 말이야? 이제 옷 깁고 있잖아. 옷을 깁고 있어. 옷이 터져서 옷 깁고 있는데 봄 오면은 따뜻하잖아. 그럼 옷 깁은 게 기워도 그걸 입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새봄이면 늦어요. 그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 다른 말로 이거 정치로 다시 틀어봐. 상징적으로 틀어봐. 지금 나라가 휘청거려. 임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충원해. 근데 그 시즌 지나면 그러니까 충원을 통해서 나라를 고쳐야 되는데 그 시즌이 지나서 너무 심각해지면 늦어.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게 좀 돌려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동짓날 자정이 지난 밤이었어. 돌아오니 만오천문의 차례로 연다하되. 그러니까 동짓날 자정이 이제 지난 밤에 돌아오면서요.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들이 척척척척 그 대문들이에요. 대문들이 다 열려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자물쇠를 굳게 잠가서 동방을 닫았어. 내가 있는 곳 문 닫을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될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남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다 해도 나는 마음을 닫을 거야. 그러니까 좀 삐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임금을 위해서만 열어줄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눈 위에 설이나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자, 이거 서리와 매화라는 거는 다 계절적 배경을 상징하고 있죠. 서리가 녹는다는 거는 당연히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도 되고, 이러한 어떤 계절적 배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속에서 이 계절 모르게 나는 이 완전 단절돼 있잖아, 세상과. 왜? 동방 닫아버리고 자물쇠 잠갔으니까 완전히 단절돼 있잖아. 그 단절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걸 수 있습니다. 왜요? 삐졌잖아요. 됐어요? 자, 간장이 다 썩어. 이거 애간장이야. 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게 다 썩었어. 넋조차 그쳐버렸어. 그 속에서 이제 천줄기 원망과 눈물은 피가 돼서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반벽 청등 벽에 걸려있는 푸른색 등도 빛조차 어두워. 지금 나의 심리 묘사하는 거야. 심리 묘사 얘들아. 심리 묘사하는 거야. 지금 내에 닥친 상황이 너무너무 막 피가 솟구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 푸른 등마저도 반벽 청등마저도 어때요? 막 어둡게 느껴져. 근데 이 청등이라는 거는 밤에 켜져 있는 거니까 밤 늦게까지 어떤 희망을 놓지 않고 임을 기다렸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희망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이거는 중국 고사예요. 중국 고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거를 뭐 분석하면 뭐예요?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으면 분석해줄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계교재에 나오면 분석해줄 텐데 이거 분석해준다고 이걸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중국 고사 겠거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이 쏘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100일 이거는 뭐냐면요. 잠깐만요. 해와 달로 해석하면 돼요. 해와 달. 해와 달이 무정하니까 뒤집힌 종이에도 비추진 못한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뭐에서 따온 거냐면 명심보감에서 따온 거예요. 명심보감.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신의 억울함을 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뭐였어요? 해와 달이죠. 당연히 임금이 상징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정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억울함, 이 뒤집힌 동이에 빛이 쏘냐라는 거는 그것들이 임금이 무정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 100일한테 닿겠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평생에 쌓은 죄, 네가 나를 싫어하잖아 임금아. 그게 나의 탓이야. 오케이, 나의 탓. 그러면서 언어의 공교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말, 여기서 연결하면은 당연히 충언이겠죠. 충언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좀 예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눈치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다이렉트로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돌려 말하는 거. 그래서 풀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금 생각해도 아유 어쩌겠니. 조물주. 이거는 뭐예요? 운명론이죠. 신이라고 했어. 운명론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운명적으로 내가 처분받은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창매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요. 매화 그리고 달에다가 가는 한숨을 다시 짓고요. 은쟁을 꺼내서 원곡을 셀핏하여. 이거 저거예요. 아쟁. 그러니까 악기라고 생각하면 돼. 악기 꺼내가지고 이제 슬픈 노래를 하는 거야. 하는데 보니까 또 줄이 끊어져요. 다시 잊기 어려워라. 그 끈을 다시 잊기 힘들대.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와 임금 사이의 관계를 다시 잊는 게 참 어려워.
차라리 죽어서 자규, 이거는 알면 좋아요. 자규. 두견새라고도 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것도 중국 고사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 새가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거냐면은 막 피를 토하면서 우는 거야. 그게 두견새야. 중국 고사에서 그렇게 비롯된 건데 자신의 원망스러운 마음이라든가 한스러운 마음을 상징하는 새라고 보면 돼요. 그게 넋이 돼서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 우러내어가지고 오경에, 이거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야. 이 시간에 잔어를 섞어가지고 임의 잠을 깨우겠다. 근데 얘는 뭐야?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일어나! 이것보다도 달이 돼서 임을 비추면서 일어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혼자 이렇게 잘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가서 직접 막 어깨빵하고 일어나.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적극적이게 되려면은 물리적으로 닿는 친구들을 보면은 좀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뭐 비가 돼가지고 임에 옷을 적신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직접적이죠. 하지만 좀 간접적인 느낌이 들죠. 뭐 울음소리로 닿는다든가 아니면은 달빛이 되어서 임금에게 닿는다든가 좀 간접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충원하는 시를 썼는데 나는 그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거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좀 억울해. 이렇게 쓴 거예요. 문제 없죠? 이게 조인의 자도사. 자도라는 게 뭐 자기 자신을 좀 애도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다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치? 한번 봅시다. 시골에서 성장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별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 자,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렇겠죠? 뭐 이 집 아이들은 이 집에서 자라났나 보죠. 그러니까 그 우주였나 보죠.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과 이 자연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무한한 비밀까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거는 그 하우스의 느낌보다도 홈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의 개념이랑 홈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하우스보다 홈의 느낌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구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도 그 홈,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자연도 같이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시어가 될 수, 문장, 그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크면서 이 안에 이제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대요. 이 비밀이 뭔데요? 자, 뭐 나오겠죠. 석양의 북새라든가 혹은 낮게 딸리는 굴뚝연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비로 설거지했나봐. 그렇대. 뭐야 이거.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 뭐 대충 얘기하면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릎이 솟으면 다음날 비가 온다. 이런 것처럼 좀 더 이런 건 명확하겠죠? 지렁이가 뭐 하면은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자연의 법칙. 이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 이 감춰진 비밀들이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지렁이가 또 우는 소리. 지렁이 울음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똑똑한데요. 들어볼 일이 없죠. 지렁이가 우나요? 지렁이를 실수로 밟아본 적은 있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죽던데. 처음 알았네. 지렁이가 우는지. 죽을 때는 소리를 못 내는 건가? 자,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 선명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이러한 형태들이 선명했다. 이 선명했다라는 거는 어떤 감각적인 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미화된 걸 수도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이 라고 시작했고 였다와 같이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명하다라는 거는 언제 무엇을 했다라는 게 선명한 게 아니고 색채나 이미지로서 선명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과거 부모님과 뭔가를 했던 여행을 갔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언제 무엇을 몇 시에 했고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떤 이미지로서 색채라든가 어떤 음식이 엄청 매웠어.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로서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의 느낌이 더 크죠? 물리적인 공간보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이런 게 뚜렷하죠. 이게 자연의 특징이죠. 자연일수록 이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왜? 생각해봐. 너네 여름과 겨울에 맨날 학원에서 공부하면 어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도도 맨날 유지가 되고 비슷하고 학원 들어오면은 패딩 벗고 그냥 반팔 입고 있고 그렇잖아. 하지만 밖에서 자연 속에서 살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죠. 이해가죠?
됐죠? 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명료했다. 오케이, 자연처럼 이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과거를 예찬하고 자연을 예찬하고 그 당시의 생활에 대해서 예찬하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반전이 오고 전환이 됩니다. 어디로 전환되겠어?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제 같은 것도 잘 봐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명료했다죠. 뭘로 바뀌어요? 하다로 바뀌어요.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좀 캐치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 집을 떠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예요. 불분명했다가 아니고.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합니다. 사계절이 불분명합니다. 오감이 불분명합니다. 그 감각적이고 예민했던 그 자연 속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고 그게 정확하죠? 상황이 이제 변모가 되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서, 먹을 것은 슈퍼에서. 이렇게 아는 아이는 자연을 모르는 아이가 된 거죠? 됐죠?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도 몰라요. 왜? 사계절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 저녁의 냄새, 소리와 맛과 형태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도시적 삶을 사는 사람에 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자연을 모르는 아이다. 자연의 그 미세한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그 색감들,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모르는 아이로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자연을 더 알았겠죠. 근데 너네 세대로 올수록 점점 자연과 멀어지게 되고, 수박이 뭐 어떤 계절이지? 맨날 그냥 가면은 어디든 가는 팔아요. 어디 애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큰 마트 가면은 사계절 다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이 무뎌지는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네도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겼죠? 엽기 떡볶이 맛을 알고 마라탕 맛을 알고 그렇잖아요. 됐죠?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갑니다. 그 공간의 이름이 나오죠? 노란 집입니다. 8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할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자,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도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 탄생은 아까 그라는 사람. 죽음, 어머니의 죽음. 그게 공존하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고요.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이 적막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탄생의 어떤 끝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죽음 또한 일어나지 않지.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도 없겠죠. 그 집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의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 집은 이제 적막하다. 이거는 뭐예요?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제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같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이 전통 같은 거 또는 이 자연 이런 거를 모시고 숭배하고 숭앙하고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집은 정말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의 어떤 감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뭐예요? 기억 속에서의 어떤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그 집은 더 이상 자연을 느낄 수 없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득한다. 그러니까 이 쓸쓸한 집이라는 게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죠. 그럼 봐봐. 이 마지막 문장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어간다. 그러면 이 쓸쓸한 집이 이 쓸쓸한 집이면은 고향의 집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얘네들 지금 어디 살아? 뭐 도시 살겠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집은 이제 쓸쓸해졌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집은 어디야?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이죠. 근데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어간대. 같은 쓸쓸함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살던 공간도 이제 어머니가 없음으로써 어떻게 됐어? 쓸쓸한 집이 됐어.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공간이나 과거에 그 좋았던 자연 속의 그 공간이나 이제 같은 공간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시절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표. 우리들의 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절이 포인트인 거야. 왜? 어머니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가 없으면은 그때 그 집이라고 해서 자연이 남아있다고 해서 쓸쓸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얘기할 때는 자연이 있어서 좋아, 사계절 느껴서 좋아라고 했지만 그게 다 뭐가 있었어?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 어머니가 있었고 팔남매가 있었고 그리고 자연도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도 그 집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한들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머니도 없죠. 그러니까 그 집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그래서 이게 다시 아까 찍었죠. 하우스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자연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홈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 시절이라는 이미지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됐죠? 질문 있나요? 없죠? 없죠? 이렇게 마치고요. 복습 잘 하세요.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